김성환의 시사야. (1987년 6월) 군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철회탄에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는 한 영화에서 배우 강동원 씨가 이한열 열사를 연기해 현대사를 잘 모르던 젊은이들에게도 그의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가 홍콩 민주화 시위에 나선 학생들에게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솔직히 용기를 내라고 말을 하기 어렵다면서 한열이한테도 시위에 나가서 맨 앞에 서지 말고 뒤에 서 있으라고 했다. 지금 홍콩 학생들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했지만 홍콩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오는 8일에는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고 물리적 충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화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내 가족이라면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홍콩에서 더 이상 그 누구도 다치지 않고 평화로운 해법을 찾길 오늘도 바라고 또 바랍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검찰이 오늘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꼴찌였지만 끝내 수능 만점의 기적을 이뤄낸 고등학생과 이야기 나누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시거나 프로그램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장혜찬 시사평론가 남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검찰이 오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어요. 네, 저도 사실 뉴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검찰이 사실 이 A 수사관,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수사관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속도를 좀 늦출 거라는 전망이 우세였습니다. 청와대가 또 반박하는 내용을 또 발표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되면서 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와 관련한 압수수색입니다만 지금 여권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수사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피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이번에 압수수색이 대상이 된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는 처음에 속보 보고 그 민정비서관실에 특감 반원들이 근무했던 네. 창성동의 별관 건물 압수수색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청와대 진짜 민정수석실 경내로 들어갔거든요. 네. 이 말은 무엇이냐? 오늘 압수수색의 목적 자체는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이 왜 무마됐는가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데 청와대 경내까지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이 뒤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보다 더 윗선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검찰이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여지고 정치적 파장 또한 매우 크겠습니다. 이 검찰이 청와대 경내까지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보통은 청와대 밖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검찰이 압수수색이긴 하지만 막 뒤지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해당 민정수석실을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미 제출로. 그러나 네. 보통은 청와대 문 밖에서 기다리다 제출받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직접 들어갔다는 점. 과거에 김태우 전 수사관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청와대 문 밖에서 기다리다 이미 제출을 받았는데 네. 이번에는 경내로 들어가서 받았어요. 그 자체가 매우 미묘한 차이입니다만 검찰의 어떤 수사 강행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검찰의 수사 강행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청와대 입장에서도 거리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들어오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불쾌한 기색을 표하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압수수색 자체가 과거에 민정수석실 한번 수색했는데 네. 그때도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진술로 자료를 다 가져갔으면서 이번에 가져간 자료도 사실 대동소이한 것들이다. 네. 근데 청와대가 봤을 때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 내부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비위 혐의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왜 비위 혐의자의 말을 듣고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거듭 실행하는 것이냐 불쾌한 기색을 밝혔지만 이미 제출에 대해서는 일단 협조를 했습니다. 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나왔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 중요 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에 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고요. 청와대가 절차에 따라서 성실히 협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감찰 중단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강조를 했어요.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밝혀낸 부분으로는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 비위 사실을 다 알아내는데 좀 무리가 있었다. 일부러 중단한 것이 아니라 그때 민정수석실의 권한으로 알아낸 내용으로는 그렇게 명예퇴직 권고하고 금융위에서 사실을 통보해 주는 것 정도가 최선이었다. 검찰 수사 내용을 그때 알았는데 덮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고민정 대변인이 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기로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휴대폰을 청와대가 포렌식을 했는데 그 포렌식을 통해서 나온 자료를 검찰이 확보해서 지금 비위 혐의를 포착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뇌물 혐의까지 적용한 건데. 네, 엑셀 파일도 확보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청와대 설명하고 조금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네, 그 엑셀 파일에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대화 목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화 네. 내용 같은 경우.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 아직 공식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그 대화방 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부터 김경수 지사도 있고 천경도 행정관도 있는데 여기서 금융위의 어떤 인사청탁 같은 내용도 오갔다. 이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의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대화방이나 엑셀 파일의 유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감찰 무마라는 어떤 본질에 있어서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아니었다. 네. 민정수석실 권한으로는 지금 검찰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러한 비리 내용은 포착을 못했던 것뿐이다. 이런 입장을 확인한 것이죠. 네. 지금 뭔가 지금 검찰하고 서로 주장이 계속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 반응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인 선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요. 비판 수위를 높인 것뿐만 아니라 공정수사 촉구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네. 특위위원장은 서른 최고위원이 맡게 되었는데 이해찬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러 수사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검찰이 결백하다면 검경이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 상황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네. 지금 경찰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 검찰이 숨진 수사관 A씨에 대한 유류품이나 자료를 이렇게 빨리 압수한 것이 네. 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경찰의 강압수사 증거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경찰도 수사에 참여시키라는 거죠. 만약 검경 합수단을 검찰이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특검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으로 보면은 검찰개혁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바로 본회의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그것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예. 경찰이 먼저 이 핸드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압수수색 신청해서 서초경찰서에서 그 핸드폰을 가져옵니다. 네. 지금 포렌식 작업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그거 비밀번호가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열어보지도 못한다면서요. 네, 경찰에서도 하루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못 열어봤고 네. 대검에서도 애를 먹는다는 보도가 나와요. 이게 뭐 최신 기종의 외국 핸드폰이다 보니 네. 잠금을 해제하는데 상당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무관하게 경찰에서 법원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어요. 네. 경찰에 영장 신청한 이유는 무엇이냐? 경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 숨진 A 수사관의 사망 사건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네. 검찰은 이 울산시 하명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이 이 핸드폰을 서초경찰서에서 압수수색한 이유는 이 안에 울산시 하명 수사와 관련된 진실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압수를 한 것이고요. 네. 경찰이 이번에 영장을 신청한 취지를 보게 되면 이 핸드폰 자료가 있어야만 A 수사관이 왜 사망했는지 그 진실을 알 수 있다. 똑같이 핸드폰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거지만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유가 다르지만 안에 열어보고 확인해야 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만약 경찰이 이걸 가져가게 되면 아무래도 A 수사관이 숨진 이유, 결국 검찰의 강압 수사가 원인이었던 것이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자료 조사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 네. 검찰이 지금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지고 만약 이 포렌식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런 내용보다는 울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주로 자료를 들여다보고 확보하게 되겠죠. 똑같은 핸드폰이고 똑같이 열어보겠다는 거지만 영장 발부의 목적이 상당히 다르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하고 검찰도 지금 갈등인 상황이고 청와대하고 여당도 지금 검찰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야당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보수 야권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김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은폐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눈과 검찰의 손에 낱낱이 밝혀질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3번 정도 네. 뭐 이미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조국 전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성실하게 압수수색 응해야 된다고 SNS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재인용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논평에서 청와대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축소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사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야권에서는 특히 보수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인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관련해서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 관련돼 있는 소식을 좀 저희가 정리해봤고 그러면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김기현 시장과 관련돼 있는 비리는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청와대가 최초 제보를 입수한 경위를 밝혔어요. 네, 이 최초 제보가 어떻게 들어온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또 사찰 의혹과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만약 중요하죠. 야당이나 또 일부 언론에서 의혹 제기했던 것처럼 청와대 내부적으로 이 문건을 만들었으면 네. 이게 사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줄곧 외부의 제보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 제보가 어떻게 접수됐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한 것인데 민정수석실 소속의 다른 A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면서 이 A 행정관이 제보가 담긴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편집과 또 새로이 추가한 비사실은 없고 일부 요약을 하고 편집만 해서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갔고 그게 반부패 비서관실 등을 통해 가지고 경찰로 이첩이 되었다. 결국 청와대에서 자체 생산한 첩보가 아니고 외부 제보자 역시 경찰 같은 수사기관 출신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이 외부 제보자의 신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밝히기만 했죠. 네, 경찰 출신이 아니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네. 경찰에서 만들어서 청와대에 줘서 다시 경찰에 내려보낸 거면 뭔가 경찰과 이 민정비서관실 사이에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경찰이나 수사기관 출신이 아니다라고 굳이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하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외부에서 제보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이걸 조사를 하거나 어떤 것들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사찰 혐의와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직권 남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외부에서 첩보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걸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없는 사실을 넣으면서 재강홍을 하게 되면 그것도 또한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밝히기로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제보를 했고 그걸 그냥 정리만 해서 이첩한 것일 뿐이다. 네, 뭐 요약 정도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명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보를 한 사람의 신원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최초 제보자가 밝혀졌는데 네.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입니다. 네. 이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울산시에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송초로 현 시장의 선거 캠프로 옮깁니다. 네. 송초로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이 된 것인데 그렇다 보니 이 제보자가 뭐 경찰 출신이거나 청와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 김기현 전 시장의 상대 후보였잖아요. 송초로 시장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막역한 측근으로 알려졌는데 그 캠프 소속의 인사가 이렇게 제보 비위 사실을 만들어서 제보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니냐.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제보다라는 게 또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의혹이 다시 또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송병기 부시장이 공직에 있었던 시절인가요? 아니면 퇴임한 이후인가요? 아니면은 캠프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 제보를 한 건가요? 취재 결과를 보게 되면 현재까지는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가 제보를 했다고만 나와 있는데 네. 명확한 시기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명확한 시기가 보이는 거에 따라서 좀 많은 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을 지내다가 퇴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캠프로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제보를 했다 그러면 캠프 인사라고 보기 또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방금 전에 나온 지금 속보가 하나 저한테 접수가 됐는데 네. 이 속보를 보게 되면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지금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제보한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먼저 물어봤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속보가 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된다면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런 네. 거를 좀 네. 알려주세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종종 이제 지역 여론을 전달하는 일을 했었다고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네. 이 부분 역시나 그렇다면 청와대가 제보받은 게 아니라 이 지역 여론 수집하는 과정에서 감찰이나 사찰한 것이 아니냐는 추가적인 의혹으로도 번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막 저녁에 지금 단독 보도나 송병기 부시장의 신원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마 내일쯤 내야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가 돼서 언제 어느 시기에 뭐 이런 연락이나 또는 제보가 있었는지 등이 그리고 제보를 할 때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보를 하게 됐는지 그렇죠. 이 부분이 좀 명확해져야지 또 다른 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윤곽이 내일쯤은 돼야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거 뭐 어느 것을 사실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냥 보도도 막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첩보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은 나타났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김기현 전 시장과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돼 있는 내용을 제보를 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청와대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요. 만약에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수사를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네. 지난 지방선거의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이 위배되는 손상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자산이 제가 봤을 때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박근혜 전 정부가 탄핵을 당한 것은 네.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여러 뭐 경제정책이나 한반도 평화 이 이전에 본인들은 이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지키겠다. 이 가치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는데 선거 개입은 민주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대로 가다가는 의혹이 더 커지겠다.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오늘 이 송병기 부시장의 신원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뒤에 드러났잖아요. 네. 근데 청와대 해명할 때는 그냥 공직자 출신의 A씨라고만 밝혔어요. 네. 어차피 드러날 거였다면 청와대 브리핑에서부터 차라리 먼저 말했다면 여러 의혹이 조금 빨리 진화되지 않을까.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송초로 시장의 캠프에 있었고 지금 울산시 부시장이네. 뭔가 정치적인 연이 있네. 이런 의혹들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네. 해명을 할 때 차라리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밝히는 게
어떤 의혹을 더 잠재우는 빠른 길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또 청와대가 어떻게 또 밝힐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밝힌 내용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당의 임기 연장 불가 결정을 받아들였는데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본인이 직접 말을 했어요. 오늘 의총 열어서 재심 여부 결정 받겠다. 그런데 그 의총까지는 안 기다려주고 한국당에서 최고위를 열어서 임기 연장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아버렸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당내 이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을 위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재론하지 않겠다. 본인이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내부에 정진석 의원, 김용태 의원, 또 불출마 선언했던 김세연 의원, 또 장제원 의원까지 이런 결정을 최고위에서 내리는 것은 절차 위반이다. 원내대표는 원내 의원들의 투표로 뽑는 거거든요. 네. 최고위 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나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고 말고가 아니라 최고위가 본인들의 절차, 본인들의 권한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어제도 당원 당규 얘기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서로 해석이 많이 다른 모양이에요. 지금 한국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요. 선거일을 당대표가 선거 사흘 전에 공고한다는 규정을 믿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가 선거일을 공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당대표의 제가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면서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법률 검토는 끝마쳤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원내대표를 의원들의 총회에서 투표를 뽑기 시작한 이후로 네. 당 대표나 어떤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 결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도 다 그래요. 네. 이거는 원내 국회의원들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이 되어 있던 관례인데 네. 그 관례를 정면으로 깨버린 셈이 되었으니 원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삼선의 김영우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경기 포천 가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삼선 김영우 의원이 한국당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법정에 선 두 전직 대통령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지는 일이 마땅하다고 밝혔는데요. 삼선의 중진 의원이기도 하고 지역구가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앞선 다른 의원들의 불출마보다는 조금 더 충격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오늘 사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와 관련된 일들이 정치권 이슈를 덮으면서 이 불출마 선언이 약간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불출마 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클 수도 있는데 지금 영락권 중진 의원 용태론 그동안에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세훈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좀비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유한국당이 혁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에 좀 힘이 실릴 수 있을까요? 힘이 실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가 당직자들 사표받고 새로 인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친황 체제를 더 강하게 구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나 여의도 연구원장에서 물러난 김세현 의원도 내가 속았다 이런 인터뷰하기도 했거든요. 현재 한국당의 분위기로 보게 된다면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면서 황교안 대표와 가까운 측근들 위주로 총선까지 한번 정면 돌파를 해보겠다는 그러한 전략이 읽히는 것 같아서 김세현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말하는 쇄신과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는 쇄신의 방향, 그림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것이 공천 국면을 앞두고 당내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앞으로 좀 조용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보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야사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과 4+1 협상에 결국 착수를 했어요. 네, 이 4+1 협의체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회담으로 격상시키자는 제안이 민주당에서부터 있었고요. 네. 예산안 관련해서 보통 국가 예산, 정부 예산안 처리는 제1야당 같이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뭐 간핵 심사도 하고 증액 심사도 하는데 한국당 배제하고 이 4+1 협의체에서 예산안 심사부터 급하니 먼저 마무리 짓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 아마 9일 이전에 예산안 관련해서는 4+1 협의체에서 합의가 나오게 될 것 같고 뭐 공수처법이라던가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이 협의체에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구상입니다. 근데 4+1 협의체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단일화는 이미 만든 거 아니에요?
한 90% 정도 의견 일치를 봤다는 게 이 송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간사죠. 네. 송기현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안을 좀 섞은 것 같아요. 네. 우선 권은희 의원 안에는 기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있긴 한데 네. 기소를 남발할 수 없도록 외부 심의위원회를 둬서 의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만 기소를 할 수 있게 하자. 네. 이건 살리고요. 반면에 공수처장을 국회 동의받게 하는 부분은 뺀 겁니다. 현재 협의안에서는. 네. 그렇게 되면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더욱 크지 않을까 싶은데 대략 이 정도 믹스하는 안에서 합의가 끝났다는 게 송기현 의원의 어떤 전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지만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거부하면 사실상 뭐 임명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데 권은희 의원 안을 보면 네.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국무총리처럼. 네, 국회의 어떤 의결권이 강해지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지금 백혜련 의원 안 지금 협의안으로 가게 되면 뭐 추천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된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동의를 안 해줘도 비준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사실은 그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필리버스터로 지정을 하면서 지금 여야 간에 특히 자유한국당하고는 협상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럼 뭔가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시차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시차가. 물론 첫 번째로 출사표를 던졌던 강석호 의원 같은 경우는 협상이 중요하다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네.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선거는 그 전에 한다고 해요. 네. 그래도 원내대표 임기 10일 지키고 11일부터 새로운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본회의는 9일에 열어서 통과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새 원내대표가 협상을 할 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만약 9일 본회의가 무산되고 임시회의를 열어서 이런 선거법이나 나머지 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면 그때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남아있긴 합니다. 민주당하고 지금 야사당이 9일 그 본회의를 열 계획인데 마침 또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선출 의총을 9일쯤에 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또한 물밑에 뭔가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늘 우리나라를 4년 만에 방문했어요. 네, 왕이 외교부장은 2015년 3월 서울에서 열렸던 환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었는데요. 네. 지금 4년 8개월 만에 우리나라 다시 찾은 겁니다. 2016년에 사드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첫 번째 방한인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만났고요. 만찬도 함께합니다.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네. 주로 아마 첫 번째 의제는 이번 달 말에 중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과 의제 조율일 것 같아요. 한중일 정상회의가 왜 중요하냐? 네. 우리가 또 한일 갈등도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대법원 네. 강제징용 문제나 지소미아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일본의 역사적인 차지 안 하는 문제, 수출 규제 문제 예. 이런 부분 이후에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때 국제회의에서 잠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아베 총리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한 네. 그걸 사실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네.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공식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의제 조율이 첫 번째일 것 같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2014년 7월 이후에 우리나라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국을 방문하는 방한 문제도 논의가 되겠고 지금 중국에 여전히 일정 부분 한한령이 남아 있다고 해요. 네. 뭐 한국 화장품이나 한류 드라마 등에 대해서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도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근데 왕이 외교부장이 여러 가지를 합의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중국과 우리나라에 어떤 내용의 합의가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외교적으로 힘든 게요. 네. 중국과 합의하고 가까워지면 미국에서 좀 안 좋아하고. 또 한국은 중국 편이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네, 미국과 또 이렇게 잘 한미 관계를 잘 풀어나가면 중국이 안 좋아하고. 네. 근데 지금 또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시즌이잖아요. 네, 그렇죠.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대선까지도 이거 계속 갈 수 있다. 마감 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나날이 전망하기가 어려워질 정도인데 이 상황에서 만약 중국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외교 당국자나 경제 당국자들 고민이 참 깊을 것 같고요. 그러나 우선 사드 사태 때부터 한중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풀었다는 점.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뭐 우리가
12월에 한중일 정상회의 중국 가서 만나긴 하겠지만 네. 한국에 한번 오기는 와야 돼요. 네. 가까운 관계 방한 약속도 하기도 했었어요. 열강의 주변의 열강인데 2014년 이후 한 번도 안 왔다는 건 좀 외교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방안을 성사시키면서 풀어야 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제나 일정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면 긍정적이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아마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 관련되어 있는 뭐 이런 문제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미국의 분위기는 좀 싸늘해요.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간부를 대동하고 백두산에 지금 올랐는데 백두산에 오를 때마다 중대 결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뭐 지난번에 흰색 말을 타고 백두산에 올랐던 사진 공개됐었는데 이번엔 좀 더 특이한 게 박전천 북한군 참모총장 등 군 간부들을 대거 동행시켰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백두산에 올랐다는 것은 대미 항전의 의지를 다진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북한에서는 백두산을 항일 투쟁 무대로 선전해 왔었기 때문에 네. 외세에 대항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카드를 가져오지 않을 경우 오늘 대동한 군인들과 함께 뭔가 군사적 조치를 결단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로켓맨이라고 하는 표현 꺼내지 않았어요? 네, 나토 70주년 정상회의에 참석자 영국을 방문해서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고 우리는 그 군사력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쓸 수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발언 전체를 살펴봤을 때 당장 뭐 무력을 사용하겠다. 김정은 위원장을 갈라서겠다. 로켓맨이다. 비난했다기보다는 과거에 뭐 그런 표현을 썼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네. 뭔가 완전히 관계가 틀어졌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연말까지는 카드 못 준다. 경고망동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죠.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올렸어요. 해외 주둔 미군 철수 양쪽 다 논거가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면서 철수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군을 주둔시키려면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또다시 한국에게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고 이런 생색상 언급을 했네요. 지금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미국에 이렇게 압박이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수능 만점자 15명 가운데 주목할 만한 학생이 있는데요. 127명 중 126등, 말 그대로 전교 꼴찌였던 학생이 올해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서 화제입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을 극복하고 사교육 없이 본인의 힘으로 이런 성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경남 김해 외국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송영준 학생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 성적표 받으셨어요? 네, 받았어요. 네. 성적표 딱 받아봤을 때 만점, 저도 만점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만점 이 점수가 딱 나와 있는 거 보고 기분이 어땠어요? 일단 되게 안심이 됐었어요. 원래 가채점 결과는 만점이었는데 혹시 하나 틀려서 졸업식 못 갈까봐 걱정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일이 많고 그러니까 되게 먼저 안심이 됐고 또 내가 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네. 근데 사실은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전국에서 1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네. 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 수능 만점을 혹시 예상을 했습니까? 약간 예상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저는 제가 고등학교 3년 살면서 그 각 과목별로 한 번씩 만점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한 번에 아니더라도 그래서 애당초 공부할 때도 전과목 만점을 목표로 공부했었고 그래서 만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참 그래도 어찌됐든 만점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또 상징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을 좀 드리기가 저희도 참 좀 쉽지는 않은데요. 송영준 군 사연이 이미 다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쭤보면 중학교 때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당시에 네. 사춘기 시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달 정도는 되게 좀 우울했었던 것 같아요. 울기도 많이 울었었고, 네. 그러니까 그 나이 때 부모님을 여의게 되면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근데 주변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다독여 주시던가요? 네, 되게 많이 위로해 주셨고, 또 인터뷰에서 언급할 기회는 없었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은 저를 특별히 챙겨주시고 되게 많이 위로해 주셨거든요. 네. 정말 힘이 났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어머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아들이 수능 만점까지 받은 거 보고 굉장히 기분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일단 정말 좋아하시면서 진짜 우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깊은 섞인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한테 수고했다고 하셨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어머니께서는 식당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어머님이 그러면 그동안에 뒷바라지를 혼자 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셈이지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더 아들을 좀 대견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맞아요. 되게 수고 많으셨죠. 되게 감사하고. 네. 어머님이 평소에 이렇게 격려하거나 그런 말들을 꼭 해주신 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냥 제가 힘들 때마다 그냥 제 힘듦을 되게 위로해 주시고 뭔가 이해하고 있다는 티를 내시려고 많이 노력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제가 2주에 한 번씩 집에 오는데 그때마다 저를 되게 거의 귀족된 것 마냥 극진히 챙겨주셔서 그런 게 하나하나 다 엄청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 인터뷰 시작할 때도 잠깐 이제 언급을 했지만 고교 첫 시험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성적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정말이에요? 네. 전교생이 127명이었고 그중에 126등이었으니까 전교 꼴찌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꼴찌라는 게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약간 실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외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래도 공부 잘했으니까 외고를 갈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래도 중학교 때는 저희 중학교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교 한 10에서 11등 정도는 계속 유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공부는 좀 잘해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한데 네. 고등학교 외고를 가서 첫 시험에서 거의 꼴찌를 했다고 하는 거는 아마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충격이 컸었고 받아들이기도 조금 힘들었었고 많이 좌절했었죠. 외고 입학할 때는 그러면은 성적으로 들어갔나요? 네, 제가 성적이 약간 낮은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입학은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을 통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은 외고에 들어온 친구들은 다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잖아요. 중학교 때도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는 친구들이 보통 외고를 가니까. 그런데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외고를 갔던 친구들과의 경쟁을 하는 거에서 성적이 굉장히 낮게 나왔다고 하는 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선행학습을 한다던가 이런 효과가 좀 있었나요? 네, 제가 되게 그거에서 격차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내용을 정말 선행학습을 단 하나도 하지 않고 입학을 했었고 네. 중학교 내용도 약간 기초만 떼고 심화까지는 뭔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었는데 주변 친구들은 중학교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건 물론이고 몇몇 친구는 그냥 고등학교 과정을 전부 다 하고 온 친구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거 격차를 어떻게 줄이지 정말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어머님한테 혹시 저 학원 좀 다니면 안 될까요? 과외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 생각은 또 안 해봤어요?
네, 그 당시에는 저희 누나가 한 분 계시는데 누나가 학원을 이미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까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닌 거예요? 네, 그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닌 걸 제외하면은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3 때까지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그 요즘 선행학습까지 진짜 많은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원을 안 다니고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한데요. 근데 그 인터뷰를 통해서 사교육 없이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 맞아요. 네. 이게 일종의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도 내가 사교육 없이도 한번 좀 성적 잘 나오는 걸 한번 보여주고 말겠어. 이런 결심 같은 걸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공부 동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고 싶다. 아, 네. 왜냐면 주위에 친구들이 뭔가 사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저보다 뭔가 덜 노력하고 저보다 훨씬 높은 성적을 받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교육을 충실히 따는 제가 오히려 더 맞는 공부법인 것 같았는데 그래서 뭔가 좀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제 공부 동기가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공부를 혼자서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친구들은 다 학원 가거나 과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혼자서 공부할 때는 그래도 나만의 공부 비법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약간 그 어떤 과목을 하더라도 약간 그 저보다 제 실력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의 문제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문제집이 좀 적응이 될 정도가 되면은 그보다 또 약간 더 어려운 걸 푸는 식으로 약간 단계적으로 레벨업하는 느낌의 공부를 했었고 그게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과목에 보통 문제집을 몇 개씩 정도 풀었어요? 과목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수학이 가장 많이 풀어서 수학은 그러니까 1년에 그냥 서로 다른 문제집을 한 15건에서 20건 정도 풀었었던 것 같고요.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 4-5건, 국어도 한 4-5건 그 정도 풀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험생들 사이에서 사당 오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4시간 자면 붙지만 5시간 자면 뭐 대학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잠은 하루에 몇 시간씩 잤어요? 평소에는 그 1시에 자서 그 기상 시간이 6시로 돼 있어서 그렇게 기상송을 듣고 일어났었고요. 그러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은 그 2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서 그 공부를 하는 생활을 지속했었습니다. 2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났다고요? 네, 3시간 정도 잔 셈이죠. 네. 아,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셨군요. 네. 그 외에 혹시 자기관리 비법 같은 게 있었습니까? 저는 제가 체력이 남아있을 때 진짜 제 모든 걸 쏟아서 항상 노력을 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네. 해놓으니까 뭔가 진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럴 때 뭔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었거든요. 그러한 제 노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저는 뭔가 힘들 때 진짜 많이 해놔서 제 스스로에게 믿음을 주는 식으로 계속 페이스 관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기 확신, 자존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다시 한번 그 송영준 학생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또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뭐 중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를 뭔가 한다고요? 네, 그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약간 처음에 그냥 과외 같은 거면은 그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거를 주선해주신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제 고등학교 생활도 그 학생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뭐랄까 멘토의 느낌으로 그 접근하는 아르바이트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딱 맞는 아르바이트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하면서 뭔가 좀 저도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아, 단순한 과외가 아니라 학생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또 설명도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네, 지금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막연한 생각이긴 한데 사회가 항상 계속해서 더 정의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좋아하는 학문이 법이기도 해서 그래서 언젠가 검사가 되어서 그 일적으로 뭔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 싶기도 하고
또 제가 법을 잘 알게 됨으로써 얻은 그 지식들을 제 주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전공을 지금 어느 쪽으로 선택하셨어요? 현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그 면접까지 보고 와서 지금 수시 합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맨 처음에 법대를 쓰시지 그러셨어요? 그 법대들이 로스쿨이 있는 좀 약간 상위 학교들은 법대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로스쿨이 생겨버려가지고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지원하기가 좀 어려웠었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부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아버님을 중학교 때 이제 먼저 보냈는데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님께서 지금 송영군 학생을 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께 한마디 한다면요. 네, 이거 사실 수능 끝나고 계속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네. 그래서 낮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행성조사하다가 답을 제대로 못한 게 좀 한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고민 끝에 내린 말은 그냥 아버지가 혹시라도 제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냥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버님도 아마 그 송군의 얘기를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축하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5383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수능 만점 축하하고요. 머리도 좋지만 좋은 사람으로 대학 마치고 사회에 나아주시면 고맙겠네요. 목소리 들으니 선한 학생 같아요. 라는 문자 주셨고요. 2816님이 감동받았네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끝까지 이겨내서 수능 만점을 이뤄내기까지 저보다 한참 어린 학생이지만 어른들보다 본받을 점이 정말 많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사교육이 판치는 현실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송영준 군 대견스럽습니다. 앞으로의 인생길도 탄탄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 기억해 주세요. 네, 평생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수능 만점을 받은 경남 김해 외국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송영준 군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진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을 연결해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런데 이 투쟁 위주의 방향이었어요. 단식하고 삭발하고 장외투쟁하고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당의 기조, 방향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때는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또 총선의 시간도 많았고 네. 또 그 당시 당면한 여러 가지 조국 사태라든지 네. 또 불법적인 패스트 트랙 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 당의 현실이었죠. 또 네. 국민들의 그런 또 보수 국민들의 그런 움직임도 많았고 네. 또 그게 어느 정도 관철이 되고 또 여권의 어떤 태도 움직임을 본다면은 네. 이제는 총선도 다가오고 또 이 패스트 트랙에 대한 법안 결정도 이제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보여준 그러한 결기찬 대여 투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결실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협상이 필요하다 정치는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저는 약간은 주고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이 완전히 불법적이고 아주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국가에서 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더한 강한 방법을 쓰겠지만은 네. 이런 부분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쟁은 투쟁대로 하고 또 협상은 협상대로 네. 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황연합군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여 강경투쟁을 이끌어온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조합을 일컬어하는 말인데요. 이 보수진영 내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공조가 굳건하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이 말처럼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했고 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전체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두고 그간 찰떡 공조를 과시하던 나황연합군의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겠다며 의원총회를 소집한 직후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임기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당내 반발은 뒤로 미뤄두더라도 왜 황 대표가 이런 미묘한 시점에 임기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걸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막판 협상에 나서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데 차기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강석호 의원의 말을 들어보니 단지 추측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 의원 외에도 유기준, 심재철 의원이 경선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전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5당이 공조해서 필리버스터 무력화 시도를 할 경우에 패스트트랙 정국을 돌파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게 고민입니다. 벼랑 끝에도 길은 있다. 이런 정치권의 오랜 격언처럼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새로운 길을 과연 모색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요즘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부쩍 더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어제 1주년 때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휴대전화 뒷자리 145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김성환 평론가님 아침에도 TV에서 봤는데요. 저녁엔 라디오를 통해 듣네요. 시사야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4723님 몸살 감기와 열감기가 목감기로 가더니 이제는 기침 감기까지 내일 제 목소리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김성환님은 목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따뜻한 물 열심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목은 꼭 목도리를 두르고 다닙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사연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5분 2부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더 이상 추가 대출은 힘들 것 같네요. 사업 실패 이력으로 신용도가 낮으셔서. 이번 사업은 정말 성공할 수 있는데 이젠 포기해야 하나? 포기하지 마세요, 사장님. 사업에 실패